고3 공부법 물리원. 안녕하세요. 물리하는 여자 차영입니다. 고3이라고 특별히 초점이 맞춰진 이유는 우리 바로 수능에 필요한 공부법 이야기를 이번 시간에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수능을 보고자 하면, 즉 대수능을 보고자 하면 대수능이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 시험인지를 알아야만 우리가 준비를 그에 맞게 적합하게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오토바이 자격증을 따라고 하는데, 오토바이 면허증을 따라고 하는데 비행기 조종 연습을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치르게 될 대수능 과학 탐구 영역의 성격이 어떤지 한번 표로 더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출제자 선생님들께서 대수능 문항을 출제할 때 마구잡이 출제하는 게 아니거든요. 평가의 목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먼저 물화생지 1, 2 중에 어떠한 내용을 평가할 거냐, 그리고 그 평가하는 것의 탐구 사항이 순수 과학 쪽이냐, 즉 이론 쪽이냐, 아니면 실생활 쪽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것을 이 학생이 알고 있는가를 묻겠다고 하면 그거는 순수 과학 이론 쪽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발로 축구공을 찰 때 충격량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묻는다면 그것은 이제 실생활에서의 탐구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물리 1 내용에서 순수 이론 쪽이냐 아니면 실생활 쪽의 탐구 상황을 물을 거냐 결정이 되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행동을 정해야만 돼요. 즉, 이해하는 정도를 물어볼 거냐, 아니면 적용 정도를 물어볼 건지, 아니면 이 학생이 문제를 인식하고 그리고 가설을 제대로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어볼 건지, 아니면 탐구의 설계 방법, 그리고 어떻게 수행하는지, 혹은 자료를 주고, 이때의 자료는 보통 그림이나 표, 그래프가 되겠죠. 그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아니면 실험 상황을 주기도 하죠. 제가 뒤에 예시, 대수능 문항의 예시를 보여드리겠지만, 보시면 우리 실험에 관련된 문항이 한 문항에서 많게는 2문항이 출제가 돼요. 실험 과정이 있고 그 과정으로부터 얻어진 실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지, 자, 이 중에서 어떻게 내가 이러한 하나의 개념으로, 즉 충격량을 예를 들었으니까 계속 충격량을 예를 들면, 물리원 내용에서 충격량을 실생활 탐구 상황으로 내겠다. 그러면 실생활 탐구에서 이 학생이 운동 스포츠에서 충격량이 이해되고 있는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이렇게 해서 그 평가를 하고자 하는 목표점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했던 이 내용들을 조금 두리뭉실하잖아요. 너무 추상적이니까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대수능에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실험 과정이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실험을 했을 때 실험 결과도 역시 제공합니다. 자, 이러한 실험 결과를 보고 실험 결과로부터 자료를 해석해서 평가자가 요구하는 결론에 도출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과서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에서 실험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다면 반드시 그 실험에 관련된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숙지해야만 본격적으로 시험지를 앞에 뒀을 때 수험장에서 당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예시, 수능 문항의 예시인데 이거 많이 보셨죠, 여러분? 보어가 말한 수소의 원자 모형에서 전자의 에너지 준위를 묻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표가 어디에 나오느냐? 바로 여러분들의 교과서에 나옵니다. 평가원에서 제시하는 자료들, 즉 그림, 그리고 그래프, 그리고 표는 교과서에서 제공한 것을 근거로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교과서나 교재에서 만나게 되는 표와 그래프와 그림은 역시 여러분들 계속 보아서 인식하고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림 내가 어디서 봤던 거지? 예전에 봤어. 이래야만 수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잃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시를 한번 볼 텐데,
지금 요 얘기는 우리 파동에 대한 얘기거든요. 파동에 대한 얘기를 이론적인 과학적 상황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실제 생활에서 이용되는 파동의 예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물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과학적인 이론, 물리적인 이론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러한 이론들이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응용되고 있는지를 아는 것도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맞는데 굉장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 바로 대수능의 고득점을 막기 위해서 이 강의를 듣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대수능을 바로 알아야 되고, 자, 대수능에서 출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았어요.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공부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공부할 거냐? 주어진 시간은 대한민국 모든 수험생에게 똑같습니다. 자, 이 똑같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일단은 다행스럽게도 과학 탐구 영역에서 연계 교재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이 되는 건데, 출제자 선생님들이 대수능을 출제하기 위해서 평가원에 들어갈 때 바로 4권을 들고 들어갑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교육과정이 2009 개정 교육과정이거든요. 교육과정을 들고 갑니다. 그 교육과정에서 명시된 범위 내에만 출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과서죠. 물리1은 지금 교과서가 2종류밖에 없습니다. 물리의 인기를 실험할 물리의 그 인기도를 실감할 수가 있죠. 2종의 물리 교과서, 그리고 또 무엇을 들고 가냐면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들고 갑니다. 자, 그런데 수능 개념은 뭐냐면 이거는 연계 교재는 아니죠. 그런데 바로 수능 특강으로 들어가기 전에 너무나 여러분들의 어떤 갭이 클 수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수능 특강은 개념과 문제풀이가 반반으로 이루어진 강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개념의 포인트를 맞추기 위해서 수능 특강 전에 수능 개념 강좌가 있습니다. 저도 2019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수능 개념 강좌를 찍었습니다. 자, 연계 교재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 수능 개념은 개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개념이 70%에서 80%, 그리고 문제풀이 적용력을 기르는 것이 20에서 30%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 수능 특강은 개념과 문제풀이가 50%씩 반반, 그리고 마지막 수능 완성은 100% 문제풀이로 구성이 됩니다. 예년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연계 교재를 최소한 저는 5번 이상 풀라고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과학 탐구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니까 최소한 3번으로 줄여드릴게요. 근데 실제는 마르고 닳도록 반복해서 문제를 풀으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30분 안에 20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요. 언제 문제 푸는 방법을 습득하면서 답을 찾을 수가 있겠어요? 없거든요. 문제 상황을 보자마자 아, 요거는 이렇게 푸는 거야. 그 방법, 그거에 대한 연습을 어디서 한다는 거예요? 연계 교재인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서 한다는 거예요. 자, 수능 개념, 수능 특강, 수능 완성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이사이에 여러분들이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셔야만 됩니다. 자, 모든 선생님들이 강조하는 게 뭐죠, 여러분? 공통적으로 개념이에요. 개념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소위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개념하고의 싸움이에요.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한 후에는 암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때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학자가 정의한 개념이거든요. 물리학자가 정의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임의대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물리학자가 정의한 개념 100% 그대로 그들의 언어로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이해하시고 이해한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외우셔야만 돼요. 자, 물리를 포함한 과학의 학문은 이해의 학문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학문을 지금 하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엄격히 얘기하면. 내가 새로운 이론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수능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 이 강의를 듣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능에 최적화할 수 있도록 나를 단련시켜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30분 안에 20문제를 풀어야 돼요. 개념을 이해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외우셔야 돼요. 근데 사실 물리가 어려운 이유가 생물 같은 경우에는 개념을 묻는 거잖아요. 근데 물리는 개념을 묻기도 하지만 그건 아주 소수예요. 그 개념을 어떻게 문제에 적용시켜서 풀어낼 것인가. 이래서 물리가 어려워지는 거죠. 저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일단 전문가가 문제를 푸는 과정을 여러분들 그대로 개념을 이해해서 외웠듯이 문제풀이 과정도 이해하시면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전문가가 푸는 방법 그대로 모방하셔야 돼요. 유명한 예술가들이 처음부터 자기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거나 자기만의 독특한 스킬을 구사한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그들도 전문가의 것들을 모방했어요. 문제풀이도 마찬가지예요. 전문가가 문제를 푸는 과정이 여러분들 사고의 전개 과정이에요. 사고의 전개 과정을 외우세요. 선생님 그거 외워질까요? 물론 처음엔 잘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전문가가 해결하는 문제풀이 방법을 그냥 팔짱 끼고 잘 풀고 계시는군 감상하는 것과 내가 저분이 푸는 문제풀이 과정을 외워놔야지 하고 인식하고 외우는 것은 정말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문가의 방법대로 모방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를 풀어서 맞췄어요. 그것도 이 어려운 물리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하느냐? 너무 기쁘죠.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면 기쁨 한순간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풀이 과정의 기억도 한순간이에요. 그 다음에 반복하지 않으면 풀이 방법도 휘발돼요. 날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이거 옛날에 풀어서 맞춘 건데 하는 기억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풀었는지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반복을 제가 혹은 다른 선생님들이 강조하는 것은 인간은 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뭔가 학습을 한 이후부터 시간별로, 날짜별로, 주별로 급강화하면서 기억이 다 소멸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렵게 공부해서 어렵게 맞췄는데 기억을 지속시켜야 되잖아요. 그 방법이 뭐예요? 선생님 설명 듣고 그리고 바로 한번 풀어보는 거죠. 그리고 잠자기 전에 다시 한번 쓱 풀어보는 거예요. 다음날 풀어보는 거예요. 기억 안 날 수 있어요. 하루 만에 많은 양의 기억들이 소실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어저께 풀었던 거 선생님 거 돌려보든지 여러분들의 풀이 과정을 다시 보는 거죠. 일주일 뒤에 일주일 동안 공부한 거 모아서 다시 풀어봅니다. 그래도 기억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한 달 공부한 양 중에서 틀린 것만 풀어보는 거예요. 저는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지 틀린 문제 5번 정도 틀려야만 그 다음에 틀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5번,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기억의 유지 그리고 새로운 지식의 창출과 관련된 인지심리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제가 물리가 싫어서 대학원 과정 때 인지심리학을 공부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연구의 이론 결과도 5번이에요. 5번을 반복해야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다만 그 5번의 반복 주기를 하루, 일주일, 한 달 주기로 잡으라는 겁니다. 자, 개념을 아는 것, 개념을 문제에 적용하는 것은 별개의 능력이에요. 개념을 모르면 학습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문제풀이는 학습을 안 해요. 문제풀이도 학습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저는 개념은 다 공부해서 알 것 같은데 막상 문제에 어떤 개념을 써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거는 문제풀이 학습이 안 된 거예요. 전문가가 문제를 푸는 과정을 보시고 외워놔야지. 언제까지 외워야 되겠어요? 물론 평생 외우면 좋지만 수능 날까지는 최소한 외운다는 의지를 가지고 전문가들의 문제풀이 과정,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오는 과정을 스스로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또 다가 아니에요. 왜냐?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얄궂은데 20문항을 30분에
다 풀어야 돼요. 거기다가 고득점 18, 19, 20번이 남겨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는 빨리빨리 해결해야 돼요. 복잡한 계산 문제만 있지 않습니다. 물리 1은. 단순한 지식도 물어봐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성적 개념을 묻는 문제도 다수 있어요. 정성적 개념을 묻는데 막 계산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문제 유형에 따른 여러분들의 문제풀이 노하우가 따로 있어야만 돼요. 정량적 계산도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면 딱딱딱 정해져 있는 단계만 밟으면 됩니다. 처음에는 잘 되지 않죠? 그래서 바로 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 그리고 EBS, 또 기타 등등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선생님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물리의 공부법 이해한 후에는 외우세요. 개념뿐만이 아니라 문제풀이 과정도 학습이에요. 이해하시고 외우셔야만 됩니다. 무조건 계산하려고 하지 마세요. 공식을 이해하고 정성적인 개념을 함께 사용하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등급에 따른 공부법인데 제가 사람들 혹은 이제 뭐 학생들 이렇게 하위권, 중위권, 상위권으로 구분하는 거 정말 좋지 않은데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위치를 알고 계시잖아요. 자기의 위치에 맞는 공부법이 있어요. 저 고등학교 때 수학 잘 못했는데 저희 고등학교 때 이렇게 수학의 어떤 참고서에 바이블 같은 책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던데 그게 좀 쉬운 게 1이 있고 어려운 게 2가 있었는데 사실 저는 1을 해야 되는데 2를 들고 싶은 거예요. 나 수학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하위권이라고 해서 영원히 하위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맞는 공부법을 익히시고 이제 중위권, 상위권으로 올라가셔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위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바로 뭐냐? 습관이에요. 공부하는 습관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주구장창 의자에 앉아있는 습관 굉장히 필요해요.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하루에 몇 시간은 앉아 있어야지 요거 꼭 결심하시고 습관을 가지시되 정말 기초가 중요합니다. 물리에서의 기초란 뭘까요? 바로 앞에서 강조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특히 수능의 핵심으로 출제가 되는 필수 개념들이 있어요. 이거 완벽하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죠. 물리 1이라고 해서 복잡한 계산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실제로 몇 문제 안 돼요. 많은 문제들은 정성적 개념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제. 거짓말 안 하고 정성적 개념 문제만 다 맞춰도 3등급은 받을 수 있어요. 3등급이면 이거 중상위권이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된다? 개념. 그리고 개념을 학습하셨으면 이 개념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문제풀이 과정도 외우세요. 정량적 계산을 다 틀린다고 하더라도 정성적 개념을 문제에 적용해서 풀이하는 것만 다 맞추셔도 3등급을 맞을 수 있습니다. 자, 하위권이라고 여러분들 본인이 생각하신다면 공부하는 습관. 일단은 오래 앉아있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개념에 치중한다는 것. 자, 이제 여러분들은 중위권이에요. 나는 중위권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이제 상위권으로 가고 싶은 욕심이 나잖아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으니까. 자,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개념은 완벽하고 정착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개념도 연습하지 않으면 날아갑니다. 휘발돼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반복의 중요성. 자, 개념에 대한 것들 가끔씩 꼭 한 번씩 반복해 주시고 그리고 이 기회에 물리원 전 범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강좌를 정해놓고 한 번은 꼭 듣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안 그러면 모의고사에서 학력평가에서 틀릴 때마다 이거 나 개념 공부 안 돼 있나? 다시 되돌아가서 개념 공부하고 있어요. 시간이 굉장히 더 오래 걸려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꼭 필요한 핵심 개념만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중위권인 당신, 여러분들은 한 번 전 범위를 총정리하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점이 뭔지 알고 있어요. 틀리는 거 계속 틀리죠. 특히 보기,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기억, 니은은 알겠는데 디귿번을 틀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선생님 저 실수했어요. 착각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모르고 틀린 거예요. 출제자들은 여러분들이 어디서 착각하고 어디서 낚이는지를 귀신같이 알고 있어요. 출제자의 의도에 그대로 낚이신 거예요. 보기, 기억, 니은, 디귿 문항에서 한 문항의 정오가 틀렸다면 여러분들은 그 개념을 통째로 다시 보셔야 돼요. 시간이 있는 지금.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전범위 총정리 개념 한번 하는 거 꼭 중요합니다. 자, 이제 누구나가 부러워하는 상위권인 여러분들이에요. 저는 1등급만 맞아도 세상 부러울 게 없는 것 같은데 또 1등급 맞는 친구들은 만점 받고 싶어 하더라고요. 자, 이 상위권 친구들은 너무 잘해왔어요. 너무 잘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단순 지식 같은 거에서 어이없는 실수를 해요. 사고력을 요구하는 고난도 문항은 잘 푸는데 이게 어이없는 실수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이없는 실수를 여러분들은 줄여야 돼요. 상위권 학생들은 누가 실수를 하지 않는가. 그리고 물리는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또 나오지만 20문항을 30분에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빨리빨리 풀고 18, 19, 20번의 시간을 세이브해야지 이게 너무 강해요. 자, 쉬운 개념 문제에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어이없는 실수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전문가들의 문제 해결 과정을 모방해서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창의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진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고난도 문제 여러분들을 상위권으로 변별시켜주는 고마운 문항이잖아요. 기출 문제 중에서 18, 19, 20번만 따로 모아서 같은 개념끼리 묶어서 한번 풀어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고도의 사고력을 다시 한번 연습하는데 굉장히 좋을 거란 방법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수능 바로 알기 물리원, 제가 대수능이 어떤지, 어떠한 평가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물리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며 등급별로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되는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제가 게을러지고 나태해질 때마다 생각하는 글귀거든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 모양이에요. 자, 영광의 상처라고 하죠. 느껴지시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분야에서 위대해질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어요. 다만 시작하지 못했고 반복하지 못했다는 거죠. 세계적인 발레리나인 강수진 씨도 하루에 점프 연습만 최소 2시간씩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직 물리의 초심자인 여러분들은 더 많은 방법 필요하겠죠? 자, 저와 함께 해준 시간 고맙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대수능 물리원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가닥이 잡히셨으면 지금 당장 시작하시고 뭐 해야만 됩니까?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하셔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